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나요, 소리? 네. 혹시 진행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강의 두 번째 과정이고요. 클라우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AWS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보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아마존 EC2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용어가 리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AWS 리전이라는 개념. 그래서 리전이라는 개념은 아마존이 그 해당 어떤 지역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때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리전이 지금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availability zon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해당 리전 안에 availability zone이 존재를 하고 한국어로는 가용 영역, 영어로는 availability zone이 존재하는데 이 가용 영역이 실제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데이터 센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서비스, 어느 리전에 서비스를 해야 될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고민하셔야 되는 게 해당 그럼 리전에다가 내가 어떤 가용 영역의 가상 서버들을 만들어야 될지,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될지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AWS의 서비스 포트폴리오인데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그 IaaS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컴퓨팅 서비스가 제일 하단에 있고, 그 다음 이 컴퓨팅 서비스를 담고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아마존인 경우는 Virtual Private Cloud에서 VPC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 EC2, Elastic Cloud Computing이라고 해서 C가 두 개라서 EC2, 인스턴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가상 서버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EBS, 그 다음 오브젝트 스토리지 S3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글래시어 같은 아카이빙용 스토리지 서비스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 컨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어떤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EC2 인스턴스의 서버의 부하를 분산하기 위한 ELB, Elastic Load Balancer 서비스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 Elastic 컨테이너 서비스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컴퓨팅 서비스와 그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이제 저장이 된 데이터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분석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나 이런 분석을 하고 싶으면 Elastic Map Reduce라고 하는 그 EMR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자 계정이나 권한 설정,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요즘 가장 핫한 기술이죠. 그래서 뭐 안면 인식 기술이나 텍스트 인식, 그다음에 검색, 그다음에 그 많은 뭐 감정 분석 이런 서비스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들로 제공이 되고 뭐 챗봇 서비스라던가 그 보이스 어시스턴스 서비스 같은 것들도 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카테고리 안에서 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요. 그리고 아마존에 있는 이 많은 서비스들의 대부분 모니터링은 누가 담당하냐면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서비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각각의 뭐 EC2 인스턴스나 VPC나 뭐 EBS 볼륨 많은 서비스들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은 개발자분들한테 그 코드 관리, 그 다음에 빌드하고 배포하는 이런 많은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데브옵스 환경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개발하시기에 정말 편리해졌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기본이 그 가상 서버겠죠. 그 가상 서버가 아마존에서는 인스턴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서비스 명은 EC2. 예, 여기 보면 C가 두 개죠. Elastic Cloud Computing. 그래서 EC2 형태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 가상 서버들이 서비스의 부하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죠. 자동으로.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자체가 오토가 되는 게 오토 스케일링. 자, 그래서 이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뭐 설명 따로 또 드리겠지만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상 서버가 있으면 이 가상 서버의 수량이 늘어나는, 그래서 스케일 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스케일 아웃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스케일 아웃.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줄어들면 이건 스케일 인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스케일 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인을 통해서 우리가 부하들을 자유롭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게 EBS하고 S3의 차이점은 뭔가요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S3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웹 하드나 그 드랍박스 같은 혹은 원드라이브 같은 파일들을 그냥 그 웹브라우저 통해서 HTTP 기반의 서비스 통해서 업로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S3라고 보시면 되고, EBS 같은 경우는 보통 센이나 아이스카시처럼 해당 가상 서버에 디스크를 추가한다거나 그런 블록 단위의 스토리지 서비스가 EB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아스에서 이제 파스 형태로, 그 다음에 서버리스 형태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AWS의 람다 서비스가 서버리스 컴퓨팅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마존 EC2 서비스를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종의 그 가상 머신이죠. 벌추얼 머신, 가상 서버이고, 그리고 쉽게 확장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인스턴스를 제공하는데, 이제 뒤에 가면은 얼마나 다양한 인스턴스들이 있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CPU 위주의 업무가 있을 거고, 아니면 메모리를 많이 써야 되는 업무가 있을 거고, 혹은 디스크를 많이 써야 되는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업무에 맞는 다양한 인스턴스들을 제공을 해 드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쓰는 만큼 과금이 되죠. 그리고 아마존에서 이제 2017년 9월 기준으로 인스턴스 과금이 분당 초당 가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간당 가금에서 초당 가금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굉장히 큰 변화죠. 자, EC2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가상 서버, 인스턴스를 하나
요거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윈도우 서버가 되든 리눅스 서버가 되든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그 이미지가 아마존 머신 이미지, 그래서 AMI라고 얘기를 합니다. AMI, 아마존 머신 이미지.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시게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스턴스들이 어디에 어떻게 생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리전이에요. 나중에 그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리전 선택을 먼저 하시고 그 리전이 선택이 되면 그 리전 안에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상 네트워크겠죠. VPC가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해당 VPC 안에 여러분들이 서브넷, 해당 VPC 안에 서브넷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서브넷은 가용 영역, 어베일리빌리티 존에 연계되어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VM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디스크가 필요한 경우는 EBS에서 볼륨을 하나 만든 다음에 해당 인스턴스에다가 어태치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해당 VM에서는 그 연결된 볼륨을 포맷 하시고 파일 시스템에 맞게 포맷을 하시고 사용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외부의 어떤 파일을 또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인 S3를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아마존 EC2와 관련된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C2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이 Virtual Private Cloud, VPC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VPC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 VPC를 만드실 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가상 서버들을 운영하실 수가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건물 하나 임대를 하셨어요. 그 건물을 이제 데이터 센터로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고 제일 먼저 하는 작업들이 통신사와 그 네트워크 사업자한테 연락을 하겠죠. 해당 건물에 뭐 KT에서 인터넷 라인이 들어오는지, LG에서 들어오는지, 혹은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에서 들어오는지, 혹은 세종텔레콤이나 그런 그 통신 사업자, 인터넷 사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라인을 하나 연결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해야 되는 작업은, 서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라우터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그런 라우터 장비를 쓸 일은 없겠죠. 대신 그 라우터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한 세팅은 반드시 또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해당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를 연결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이 아마존에서 VM을 만들 때, 가상 서버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네트워크를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객이 아마존에서만 사용을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연결할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던 고객이 아마존과 함께 인터넷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기존의 서버와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연결하셔야 되죠.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IP 주소가 충돌나지 않게 반드시 항상 네트워크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고객 스스로 네트워크를 정의한다고 했던 이 부분은 IP 주소를 네트워크 레인지라고 보통 얘기하죠. IP 레인지를 꼭 네트워크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클라우드 상에서 네트워크 주소를 한번 정하면 수정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고객이 데이터 센터,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에 10점대 IP를 쓰고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에서도 10점대 IP를 썼어요. 근데 회사 정책이 이제 변경돼서 클라우드로 하이브리드 구성을 합시다 해서 두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IP 주소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클라우드 쪽에 있는 IP 주소를 바꾸거나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P 주소를 여러분들이 꼭 네트워크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VPC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은 해당 VPC 내에 서브넷을 또 만드셔야겠죠. 네. 그래서 VPC 내에 VPC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VPC 안에 작은 서브넷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해당 서브넷 안에 VPC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해당 서브넷은 특정 가용 영역, availability 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가상 서버인 경우, 이 가상 서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설 IP가 하나가 할당이 돼요. 그런데 공인 IP는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할당된 공인 IP도 동적으로 할당이 될 수도 있고 고정으로 할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하는 가상 서버가 고정 IP를 통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이 IP를 AWS에서 할당을 받으셔가지고 VM에다가 인스턴스에다가 연결을 하셔야겠죠.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가상 네트워크 VPC의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오피스예요. 이 위에 부분이 오피스가 되고 밑에 이제 일반적인 인터넷 유저들이 해당 AWS에 있는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는 모습인데, 인터넷에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거치게 되는 게 인터넷 게이트웨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해당 서브넷 안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 접속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자체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 쪽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온프레미스와 AWS의 VPC 간의 VPN 연결, 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해서 또 사설 IP를 가지고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용이 빠른가요? 어떤가요? 아직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인스턴스 굉장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인스턴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계정을 만약에 생성을 하시게 되면 아마존에서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게 보통 T2 마이크로 타입의 그 인스턴스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한 달에 한 744시간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T2 마이크로 사이즈의 인스턴스를 한 대를 1년 내내 쓸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T2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생성하시게 되면 걔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T2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데브옵스나 뭐 스테이징 같은 개발하는 분들이 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쓰시는 타입의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 뭐 와스 같은 업무에 사용하는 게 이제 M 타입 범용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C5도 있겠지만 컴퓨팅에 최적화된 보통 영어로 컴퓨트 옵티마이즈드 인스턴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컴퓨터 최적화된
C타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PU, 요즘 이제 GPU 인공지능 서비스나 어떤 머신러닝 때문에 GPU를 많이 쓰시죠. 혹은 이제 블록체인 쪽 마이닝 때문에 암호화폐 마이닝이나 이런 데서 많이 GPU를 쓰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P타입하고 G타입의 GPU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많이 쓰는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R타입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더 부하가 많은 것들은 X타입의 인스턴스들이 있고, 또 스토리지 퍼포먼스가 다 많이 필요한 IOPS라고 그러죠. Input Output Per Second. IOPS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초당 리드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그런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I타입의 스토리지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처리하는 인스턴스들에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이 좀 버벅거리는데 어떤 아침 9시부터 지금 6시까지 하루 종일 세미나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거의 이제 10시간 강의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여기까지 지금 괄호 친 데까지는 거의 다 이제 CPU 위주의 인스턴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GPU가 들어가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 시리즈부터는 FPGA가 되겠죠. 그리고 FPGA가 지나면 클라우드 업체에서도 결국은 ASIC 기반의 인스턴스를 나중에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합니다. FPGA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러니까 반도체 칩셋에다가 어느 정도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채로 인스턴스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은 코드 레벨이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반도체 칩셋에서 이제 연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GPU보다 더 빠른 어떤 연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FPGA, 그거보다 더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 아예 CPU 칩셋 자체에 롬에다가 그냥 굽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다 한 대로 제공이 되는 게 ASIC이 ASIC죠. 그죠? 이 형태의 인스턴스가 향후에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인스턴스 앞에 있는 C, 뭐 M 이런 것들 인스턴스 종류에 대한 거고, 인스턴스 세대는 5, 3, 4, 5 이렇게 넘어가는 건 이제 제너레이션이죠. 인스턴스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 마이크로, 점 라지, 점 2x 라지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인스턴스 사이즈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그 대부분의 그 클라우드 벤더들의 인스턴스를 보시게 되면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 인스턴스의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전마다 인스턴스 가격은 다 차이가 나요. 땅값 때문에 뭐 전기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평균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가 좀 싸고, 땅값 비싼 싱가포르나 뭐 남미 같은 상파울로 같은, 브라질 상파울로 같은 경우는 비싸죠. 인스턴스 가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실 때 또 꼭 그 고려하셔야 되는 게, 개발 장비인 경우 인스턴스가 제일 싼 지역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왜냐면 이제 그쪽 그 속도가 그렇게 인터넷 레이턴시가 중요하지 않은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지역을 좀 싸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VM을 만드시고 나서 인스턴스의 타입을 또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인스턴스를 만드시고, 네, 액션 누르신 다음에 인스턴스 세팅에서 인스턴스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선택한 다음에 누르게 되면 인스턴스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M4 라지를 쓰고 있다가 내가 사이즈 변경을 M4 2X 라지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인스턴스가 리부팅과 함께 바뀌겠죠. 그래서 스케일
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똑같은 VM들이 여러 개 있는 건 스케일 아웃, 오토 스케일링은 이 같은 스펙의 VM 숫자를 가지고 서비스 부하를 조절하는 거고 지금처럼 인스턴스 사이즈 자체를 바꾸는 거는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EC2 과금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요건 조금 예전 자료긴 한데 온디맨드 형태로 보통 일반적으로 쓰세요. 클라우드에서 온디맨드 형태로 클라우드를 쓰시는데 리저브드 인스턴스라고 해서 리저브드 인스턴스라고 해서 RI가 아마존에서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1년 혹은 3년 정도 약정을 하시게 되면 그 인스턴스의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결제를 하고 매월 내는 요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년을 약정을 했다. 그러면 초기에 선결제하는 금액을 좀 더 높이고 월 내는 금액을 낮춰서 좀 더 저렴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경매 방식으로 내가 인스턴스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VM을 만드실 때 내가 스팟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장가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내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해당 스팟 인스턴스를 구매를 해서 쓰실 수가 있죠. 단 스팟 인스턴스를 쓰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언제나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나오면 VM을 뺏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내가 최소한의 뭐 한 3시간 정도는 이 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최소한 6시간 정도 내가 스팟 인스턴스를 싸게 쓰지만 6시간은 유지하면서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어쨌든 온디맨드로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의 그 프로젝트에 따라가서 RI, 그 Reserved Instance를 1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꼭 하시게 되면은 적절히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RI를 만약에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이 한 전체 서버가 10대다. 근데 평균적인 그 서비스 부하가 한 60%다. 그러면 RI를 한 60%에 맞추죠. 나머지 40%는 그냥 온디맨드 형태로 쓰시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서버가 이제 트래픽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죠? 서버의 최대량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갑자기 피크가 치면 서버가 갑자기 서비스가 잘 돼서 사용자가 몰리게 되면, 그죠? 과부하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서버 최대 용량을 너무나 높여 놓으면은 자원이 또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오토 스케일링 통해서 서버 부하에 따라서 서버 대수가 자동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오토 스케일링을 하실 때는 몇 개 이제 트리거를 보통 쓰세요. CPU가 되든 뭐 세션이 되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CPU를 많이 쓰는데 여기 예제를 보면은 이제 CPU 사용률이 한 80에서 100%가 됐을 때 인스턴스를 뭐 2개를 추가한다거나 혹은 CPU 사용률이 60%가 넘었을 때 인스턴스가 1개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름의 룰을 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가상 서버 하나를 가지고 인스턴스 하나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서비스 보니까 이 CPU가 갑자기 쭉 올라와서 이렇게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여기가 한 70% 아이고 70%의 부하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세팅을 하시는 거죠. 70%가 되면 VM을 하나 더 추가. 그러다가 만약에 이 서비스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20%가 CPU가 부하가 20%가 되면 아이고 한데 다시 줄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해당 인스턴스가 있죠. 근데 두 번째 인스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패키지를 여러 가지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셨고 컨피그까지 다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인스턴스는 항상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 첫 번째 인스턴스를 스냅샷 찍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보통 두 번째 인스턴스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AWS에서 오토 스케일링 하는 그 문서를 보시면 어떻게 스냅샷 찍고 이미지화 하는지를 자세한 내용들은 그 부분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VM을 그 인스턴스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인스턴스가 생성과 함께 특정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내가 생성하고 누르면 사용자 데이터 영역하고 메타데이터 영역이 합쳐져서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VM을 혹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스턴스를 만들 때 사용자 데이터는 인스턴스 생성과 함께 전달되는 한 16KB의 텍스트 데이터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리눅스 서버를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VM이 만들어지고 제가 자꾸 VM과 인스턴스가 헷갈리는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같은 거라고.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실 때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서 리눅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아파치 혹은 뭐 탐캣이나 MySQL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은 인스턴스 생성하고 나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서버에는 웹 서버가 설치가 된 채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시죠.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웹 서버 기능이 제공하는 IIS 서비스를 올리고 싶은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때 여러분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인스턴스 생성과 함께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용 영역이나 VNet 이름이나 호스트 이름 이런 것들은 내가 생성하는 게 아니죠. 내가 VM을 만들 때 이미 제공되고 있는 AWS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름들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VM 인스턴스를 만들 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들 때 크게 동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이 동적으로 구성한다는 게 금방 얘기 드렸던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서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OS가 설치가 되고 그 후에 포스트 스크립트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내가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을 하게끔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 오토 스케일링을 할 때 일반적으로 VM에다가 인스턴스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다 설치하고 환경 설정까지 다 끝낸 다음 그 스냅샷을 찍고 나만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생성된 AMI 이미지 가지고 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인스턴스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윗스팟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가장 좋은 거는 뭐 이런 거죠. 어느 정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까지는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AMI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주 변경되는 부분은 이제 동적으로 추가적인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드시면 좀 더 수고를 덜 수가 있으시겠죠.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팟 인스턴스 사용하는 예인데 뭐 비디오 같은 경우는 트랜스코딩 넷플릭스 같이
굉장히 많은 비디오들을 트랜스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 비싼 인스턴스 쓰는 것보다 스팟 인스턴스 써서 가격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드브에서 뭐 맵리두스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거 이런 데이터 할 때는 또 스팟 인스턴스 쓰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EC2에서 제공하는 그 2019 OS는 x86 계열의 OS들은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서비스가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네, RI를 어느 정도 하면 좋겠냐, 한 이 정도 수준, 60% 정도 수준에서 RI를 적용하시는 거 좋겠고, RI를 적용을 하더라도 이게 다 해당 서비스가 뭐 3년 이상 지속되는 서비스면 이거 다 1년짜리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이 정도, 반은 3년, 뭐 반은 1년 이런 식으로 또 RI도 나눠 가지고 적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겠죠. 그 다음에 EC2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 맨날 이렇게 세미나 하게 되면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댓글 같은 것들 주시면은 제가 궁금한 거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아마존에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그 각각의 AMI 이미지나 스냅샷을 찍은 그 이미지들은 그러면 결국은 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S3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죠? 내가 인스턴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EBS의 볼륨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인스턴스는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이퍼바이저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퍼바이저에 마운트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근데 이 하이퍼바이저는 결국은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화면이 하이퍼바이저는 물리 서버에 종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서버가 죽게 되면 다른 하이퍼바이저, 다른 물리 서버로 해당 볼륨이 마운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네,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따라오기 바쁘시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거 네, 아무래도 저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일곱 번 강의를 하게 되고, 이아스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어렵나요, 내용이? 네. 좀 더 쉽게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제가 그래도 세미나 하면서 정말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하긴 하는데, 네. 다른 하이퍼바이저로 넘어갈 때 서비스가 끊어지잖아요. 끊어지죠. 중단이 생기긴 하죠. 네. 자, EC2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면 이쪽이 물리 서버예요. 물리 서버. 이 전체가 하나의 서버 안에 있는 거고, 해당 물리 서버 안에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그 위에 게스트 OS로 이렇게 EC2, 얘네가 이제 EC2가 되겠죠. EC2. 인스턴스들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아마존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방화벽 서버 접근제는 어떻게 되냐라고 많이 또 물으세요. 일반적으로 리눅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서버 내부에서 이제 외부 접속 제어하는 게 IP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IP 테이블스를 통해서 내부에서 해당 서버 내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비스를 차단을 하게 되고, 서버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아마존에서는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하이퍼바이저와 연동된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해당 인스턴스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안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C2 인스턴스에서 EC2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고 외부에서 트래픽 80 포트로 만약에 서비스가 되어서 접속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0.0.0.0/0 이게 인터넷이죠. 인터넷으로부터 80 포트를 오픈해 줘야겠죠. 80 포트를 오픈해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SSH 같은 혹은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RDP 3389번 포트로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경우는 해당 오피스 IP만 접속하도록 여기 오피스 IP에서만 접속이 되도록 방화벽에서 허용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아마존의 보안 그룹의 특징은 이거 중요한데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다 트래픽을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인스턴스로 들어오는 트래픽 혹은 또 나가는 트래픽 모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트래픽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인스턴스 동작 중에도 규칙이 변경 가능하다. 네, 인스턴스 동작 중에도 규칙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그 값으로 제어를 할까요? IP 주소, 그 다음 포트, 그 다음에 프로토콜. 크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 그림 보면 또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셨을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EC2 보안 그룹은 계층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하나의 지금 네트워크예요. 이게 하나의 그 네트워크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VPC 내에서 각각의 웹 서브넷, 앱 서브넷, DB 서브넷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서브넷에서 인스턴스들이 생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웹 서버는 앱 서버 쪽, 뭐 와스가 되겠죠. 와스 서비스 같은 서비스로만 접속을 해야 되고, 이 와스 서버는 DB로만 접속이 되게끔. 그래서 이 DB 서버로 접근하는 거는 웹에서는 바로 들어오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각각의 서버들에서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만약에 접속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인터넷을 타고 22번 포트나 RDP 통해서 접속하는 건 굉장히 보안상 좋지 않죠. 그래서 항상 베스천 호스트라고 해서 DMZ에 일종의 그 프락시 서버를 두시고 이 서버를 통해서만 해당 서버들에 접속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웹 시큐리티 그룹 설정을 한번 보면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80 포트로 들어오는 것들은 허용이에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지금 얘가 되겠죠. 얘 매니지먼트에서 오는 21번 포트도 오픈. 여기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웹에서만 오는 여기 웹에서 들어오는 8080 포트에 대해서는 허용. 그리고 매니지먼트 당연히 여기에서 오는 건 22번 포트 허용. DB 마찬가지 22번 매니지먼트에서 오는 거는 허용. 근데 여기는 앱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는 결국은 또 UIP가 데이터 센터, 사무실 오피스나 혹은 데이터 센터에서 접속하는 것만 허용.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셔야 안전하게 전체 네트워크를 담당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웹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백엔드
일단은 와스 서버 혹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앞에 웹 서버들은 외부에서 오는 트래픽을 다 허용해 줘야겠죠. 하지만 이 뒤에 있는 백엔드에 있는 DB 같은 경우는 웹 서버들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에서 인터넷에 들어오는 트래픽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아마존 콘솔에서 그 캡처한 화면이에요. 그래서 시큐리티 그룹 설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웹은 인바운드 들어오는 트래픽을 월드와이드 80 포트에 대해서는 오픈입니다. 월드와이드 80 포트 오픈. 그런데 백엔드 뭐 데이터베이스 쪽은 소스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죠? 웹서버 쪽 시큐리티 그룹에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EC2에 접속을 할 때 EC2 아마존에서 만든 가상 서버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RSA 그 키가 필요해요. 보통 이게 이제 비대칭 키이죠. 그래서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가 제공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실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게 될 때 그 공인인증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프라이빗 키가 될 거고 은행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게 퍼블릭 키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보통 우리가 윈도우 서버 접속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존 AWS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윈도우 서버를 만들 때도 윈도우 서버에 어드민 패스워드를 퍼블릭 키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그 퍼블릭 키로 만든 어드민 패스워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복호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 퍼블릭 키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해당 사용자 밑에 .ssh 폴더 밑에 authorized keys라고 하는 파일로 이 퍼블릭 키가 삽입이 돼요. 그러니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프라이빗 키를 다운로드 받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속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요. ssh-i my private key 확장자 보통 PAM이라고 많이 쓰고요. ec2 유저 골뱅이 IP 주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는 접속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프라이빗 키가 되고 하면은 이 지금 EC2 유저에 해당 IP 인스턴스에 이 폴더에 여러분의 퍼블릭 키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파일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접속할 때는 이렇게 윈도우에서 접속할 때는 관리자 암호를 복호화하고 쓰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이거다. 프라이빗 키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고 8시 5분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렇죠. EC2 인스턴스가 VM 머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애저 쪽 강의하다가 AWS 강의하다가 하다 보면 VM, 가상 머신, 인스턴스 세 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